내가 아는 미취학 아동이 엄마가 달라고 한 디저트도 먹으라고 애원하고 있었는데 내 앞에 앉아있는 어린 손자도 내가 먹고 싶다고 한 어린이 식사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소년과 거의 같은 나이인 것 같았다. 배에서 소리가 나면서 배고픔을 알리는 엄마에게 먹이를 주세요. 제 이름은 캐시입니다. 저는 65세입니다. 동갑내기 남편 조어지는 개인 택시 운전사이고 저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합니다. 현재는 우리 둘만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외동딸 리사와 함께 살기 위해 리사는 조금 수줍어하고 조용하기는 하지만 마음씨 좋은 소녀였고 남편이 리무진 운전사로 일하던 시절 30이 가까워졌음에도 연애할 기미가 없어 보였던 리사가 갖고 있던 물건을 배달했다. 단골 손님에게 잊혀진 회사 임원 아들 그녀를 좋아하는 그녀의 관계는 연애에서 약혼, 그리고 결혼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놀랍게도 리사는 매우 부유한 가정에 결혼했습니다. 리사의 남편 다니엘은 잘생긴 고소득 남자였습니다. 소위 삼중고라고 불리는 애는 자신의 경력에 대해 오만하지 않고 빠른 길에 올랐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은퇴할 때 우리를 도와줄 만큼 친절했고 남편이 자신의 택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해 한 회사 구내식당에 일자리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약 1년 후 리사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았습니다. 스카이가 병원에서 본 아기는 정말 너무 컸습니다. 건강하고 귀엽고 리서는 매우 행복해 보였고 딸과 손자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우리를 기쁨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쁜 새 육아 생활과 내 메시지에 따르면 사위 매일매일 힘든 일이니까 우리가 알기도 전에 정착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전염병으로 인해 만날 기회도 없이 몇 년이 지났지만 외로웠지만 아무 소식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설날에 만날 수 있을까? 오늘은 쉬는 날이다. 작년 크리스마스 카드를 탁자 위에 정리하다가 보낼 사람 명단과 이름을 확인하다가 택시기사 남편이 얼마나 바쁜지 한숨이 나온다. 휴일 내 딸과 그 가족은 절대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으로 인해 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에 바지선에 들어갈 수 없었고 손자는 매년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습니다.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라 보기 드문 얼굴이 나왔지만 이렇게 긴장된 표정과 옷차림에 두 사람의 일상이 어떨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작년 크리스마스 카드도 여느 때와 똑같았다. 환하게 웃는 아이들이 등장하는 동료와 친구들의 크리스마스 카드에 비하면 어쩔 수 없지. 다른 가족은 다른 가족이고 우리 가족은 야간 근무를 한 남편이 1시간쯤 뒤에 집에 와서 뜨거운 수프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오는 추운 날씨에 이제 점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카드를 집어넣고 소매를 걷어 올리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주문한 적도 없고 누구 만날 계획도 세운 적도 없었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 물음표를 떠올리며 조심조심 문을 열었고 내리는 눈 속에 어딘가 초췌해 보이는 딸 리사와 키도 훨씬 훌쩍 넘은 아들 스카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잘 들어온다고 했어야지. 밖이 추워서. 리사와 SK 스카이를 집에 초대하고 현관문을 닫았더니 어깨에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수건을 건네주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리사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 야, 왜 울어? 제발 엄마 하늘 좀 봐주세요. 이 추가 문의에 예상치 못한 요청에 당황한 바보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일하는 사위가 일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작은 아이를 옆에 두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근무일까지 아이를 돌봐주길 원합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를 잘 보살펴주세요. 남편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리사는 리사의 태도가 불안하면서도 간절하게 애원하는 이 절실한 감정을 보기 위해 내 어깨를 아프게 잡았습니다. 하늘을 담기로 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딸 얼굴이 금세 밝아졌고 하늘을 안아줬어요. 상황이 안정되면 데리러 올게요. 그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여기 있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친절한 분들이라 걱정하지
마세요. 스카이와 단 둘이 남겨진 아들 리사를 안심시킨 뒤 무릎을 꿇고 눈높이에 맞춰 유쾌하게 물어보며 웃으며 오랜만 스카이 많이 컸구나. 이제 몇 살이냐? 나는 4살이다. 스카이가 대답했다. 작은 무표정한 목소리로 아이야. 긴장했나봐. 어쩔 수 없지. 애기 때부터 본 적 없잖아. 어서. 입구가 추워서 들어와. 응. 스카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와. 아무데나 앉음. 나 따뜻하게 데워줄게. 뜨거운 우유 어때? 응. 다시는 그런 격식을 차리지 마. 어른스러운 표정에 고개를 갸웃하며 전자레인지에 우유를 데우고 머그잔에 티백을 준비하고 다시 뜨거운 물을 부었어. 머그잔 2개를 손에 들고 거실로. 내 눈이 믿을 수가 없었어. 하늘이 등을 둥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어. 야, 바닥이 추운가봐. 이리 소파에 와봐. 여기가 너희 엄마 어릴 때 집이니까 너희 집이기도 해. 편해요. 알았어. 뜨거운 우유 건네주면서 너무 고맙다며 머뭇거리며 엉덩이 반만 소파에 대고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편하게 해줄까 고민하다가 내 눈을 둘러보더니 그의 발치에 있는 배낭에 착지했다. 갈아입을 옷이라도 가져왔나요? 배낭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나요? 안에 장난감이나 그가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웃으며 물었을 때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배낭을 나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낭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낭 몇 벌 갈아입을 옷과 속옷, 건강보험증, 모자, 보건 수첩 등 귀중품도 들어있어요. 장난감은 하나도 없고 필통과 유아교과서 3권이 있었어요. 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부도 그렇고 어른스러운 말투도 입시용이 아닐까. 하늘은 입술을 깨물고 초등학교 입시를 겪어본 적도 없고 글을 써본 적도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감탄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알파벳은 이 나이대 어린이에게는 충분해 보이지만 그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내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움찔했고 하늘이 그의 얼굴을 돌리고 보호하려는 것처럼 그의 몸을 축소했습니다. 고개를 뻗었다. 손을 움츠렸다. 미안. 갑자기 누군가가 내 머리를 만져서 깜짝 놀랐나. 트레드. 나는 어쩔 수 없이 공손한 미소를 지었다. 스카이는 조심스럽게 나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해. 놀래켜서 사과하는 사람 눈이 온 것 같으니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녹이자. 점심으로 뭐라도 만들어줄게. 마음대로 해라. 하늘이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바로 일을 시작했다. 내가 물러나는 순간 열심히 워크북을 보더니 리사와 스카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눈살을 찌푸렸다. 배낭에 담긴 내용을 말하는 그의 행동은 모두 불안하다. 입시 압박감은 어찌됐든 참을 수 없다. 예상치 못한 일인데도 늘 긴장한 상태로 있다가 한동안 사랑스러운 손자와 함께 살게 됐다. 그 해맑은 미소가 보고 싶었다. 그 자리에서 점심 메뉴를 바꾸기로 했다. 먹은 새우를 튀겼다. 사서 닭고기와 양파를 볶은 뒤 케첩으로 맛을 낸다. 미트볼에 치즈를 올려 담그니 달콤한 글레이즈로 만들어졌다. 요리가 거의 다 끝났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불렀다. 하늘.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다. 샤워하러 가다. 점심 먹기 전에 그런데 내 학습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몸풀기가 먼저야. 나 중간에 정신이 들었지. 그렇지. 샤워는 혼자 할 수 있니? 힘들면 머리하고 몸도 씻어줄 수 있니?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 고민하는 와중에 같이 샤워하는 걸 참아 스카이는 힘차게 고개를 저었다.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알리려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깜짝. 누구의 신발인지 하늘. 어깨가 덜덜 떨린다. 야, 입구에 작은 신발이 있다. 이 아이 누구야? 거실로 들어오는 남편. 방이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돌아온 걸 환영한다. 스카이야, 네. 살이 됐어. 이제 많이 컸구나. 오늘은 잠시 돌봐줄 수 있냐고 묻기 위해 찾아오지 않았나. 나는 스카이의 등을 살살 쓰다듬었다.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좋은 저녁. 하늘. 많이 컸나? 나를 기억해. 내 남편의 해맑은 미소를 보고 있는 나는 너희 할아버지다. 하늘이 조용히 나를 쳐다보며 나도 따뜻하게 웃었다. 어서. 너도 추웠나봐. 할아버지 같이 샤워하시려면 같이 샤워하세요. 하늘. 받아요. 잘생겼어. 하늘은 이미 샤워를 끝냈어. 게다가 남편을 급히 데리고 나가면 넌 맨날 너무 빨리 샤워하고 있잖아. 하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다가 안도한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웃으면 거기까지 그 또래 소년들과 똑같지 않나요? 하늘. 식탁에
앉아 점심 한 접시와 국 한 접시를 앞에 놓으니 표정이 확 밝아지네요. 할머니의 특식 어린이 밥 맛있게 드세요. 구내식당 H스키를 사용해서 하늘이 샤워하는 동안 오리지널 어린이 식사 만들기. 나는 그가 포크로 한 입 먹을 것을 모두 요리했습니다. 갑자기 뭔가를 깨달은 듯 손이 멈췄다가 그는 눈썹을 찌푸리고 질문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지만 나는 아직 워크북도 안 끝났는데 만점도 안 났어. 이 남편이 머리 말리고 나 오자마자 하늘말의 뜻을 몰라서 말을 잃었어. 아이들 밥이 맛있을 것 같다고 그러지 않겠어? 먹자.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배고프면 안 돼.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살며시 말을 걸었고 스카이는 포크로 맛있는 미트볼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왔다. 안도한 듯 맛있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남편이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일이 있어서 항상 조심스러워요. 아니 하하 괜찮아요. 남편의 억지 웃음에 어리둥절해서 셋이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손자는 음식이 너무 많으면 머뭇거리며 갉아먹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돼. 천천히 먹으면 배부른 건 아니지. 난 항상 이렇게 엄마랑 나눠 먹는다. 난 그게 어떤 건지 알아에 엄마한테 맛있으니까 나눠주고 싶어. 엄마. 스카이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던 중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방에서 어디 가세요? 멀리서 누군가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핸드폰을 쥐고 돌아오더니 방 한구석으로 뭐냐고 손짓을 했어요. 계속해서 리사의 집에 전화했는데 이상하네요. 남편 이 딸에게 거의 전화를 안 했어요. 유선 전화로 전화해서 잘 알아들었어요. 제가 설명을 요구하기도 전에 무슨 뜻인지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목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다음엔 어떻게 될지 평소처럼 침착해라. 남편의 그런 강렬함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남편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하늘 옆에 무릎을 꿇고 살며시 물었다. 하늘 엄마 사랑하니? 스카이는 그 질문을 받자마자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아빠를 사랑합니까? 스카이는 입술을 깨물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달려가는 스카이는 꼭 붙어서 나를 올려다보며 이해합니다. 미안해요. 스카이 조부모님 너와 내 엄마를 위해 여기 있어. 알았어. 괜찮을 거야. 셔츠를 조금만 들어 올리면 돼. 남편이 내 스카이 셔츠를 부드럽게 들어 올렸고 그의 부드러운 피부에 수많은 고통스러운 자국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비명을 삼키게 되었다. 도망쳐 멍과 긁힌 자국이 많았고 파랗고 붉은 멍이 군데군데 있었다. 남편은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겁에 질려 몸이 굳어버린 스카이를 안고 아무 말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아빠냐 물었더니 스카이는 그냥 훌쩍훌쩍 코를 훌쩍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나는 그의 대답을 받아들였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현실은 파악하기 너무 어렵다. 우리는 서둘러야 한다. 가자. 남편은 단호한 표정으로 올려다보며 말했다. 남편은 이미 옷을 입고 있었다. 재킷에 지갑과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고 작년 크리스마스 카드도 받았고 어느새 리사의 집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남편이 차 안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위험한 손님과 정면으로 맞붙으면 택시도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하세요. 개인실에서는 여기를 잃게 됩니다. 남편이 주소와 지도를 확인하면서 말한 계획입니다. 그는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스카이를 집에 혼자 머물게 할지 토론하고 있던 장소를 고려하여 스카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그런데 스카이가 직접 차에 타거나 엄마 집으로 가는데 결단력이 훤히 보이더라고. 남편이 연하장 주소만 확인하면 운전 경험이 정말 많다고 별 필요 없이 순조롭게 운전한다. 라이딩 내내 GPS를 사용하기 위해 스카이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탈의실에 있는 쓰레기 때문에 남편은 많은 수의 반창고가 버려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스카이의 행동을 관찰한 후 뭔가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불안한 소리를 내며 바쁘다며 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조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실상 낯선 사람이고 내가 정상적으로 그를 돌보는 첫날입니다. 전화해보세요. 자녀가 하차할 때의 행동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면 스카이가 내 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고 딸의 태도를 보면 딸을 싫어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딸이 추운 눈보라를 뚫고 기차와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우리 집까지 운전해서 데려갈 정도로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행을 떠났다. 내 딸이 얼마나 고립감을 느꼈을지 느끼게 되면서
동시에 내 딸의 집에 처음으로 찾아온 그 작은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한 내 딸의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는 남편을 생각했을 때 나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우리만큼 큰 대문과 스카이가 대문에 다가가서 센서 근처에서 손을 흔들었을 때 우리를 거의 거부할 것 같은 웅장한 대문이 있었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느꼈던 진정한 감정을 엿본 것 같았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는데 날카로운 통증이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리사입니다. 제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은 제 남편 다니엘입니다. 항상 다소 횡포하던 성격이었는데 아들이 3살이 된 이후로 성격이 완전히 변한 것 같았어요. 검진 결과 발달이 느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양육 때문이었습니다. 평범한 유치원에 입학시켰다고 혼났고 남편의 합의로 인해 우리 아들은 유치원에서 퇴학당하고 홈스쿨링을 강요받았지만 아들은 실패했습니다.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남편의 짜증이 커졌고 그는 그에게 끔찍한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양육을 넘어서는 그의 과도한 규율에 대한 나의 개입은 그에게 마지막 지푸라기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나와 우리 아들을 재교육하겠다고 선언하고 내 감방을 빼앗아갔습니다. 전화통화 후 남편은 폭행까지 가했고 아들과 나는 원격 근무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무서워서 지금도 남편이 출근하는 게 무서워 집에 있는 것은커녕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날 남편이 나갔을 때 몰래 집을 나가서 아들을 내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해서 방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었어요. 내가 준비한 변명을 을조린 것은 남편 이 아들이 사라진 것을 한참 뒤에야 눈치채고 원격 근무 중에도 카메라와 마이크를 꺼놓고 혼내기 위해 애쓰는 것 같았다. 뒤에 있는 화면에서 진행 중인 회의가 음소거된 것을 보세요. 그는 헤드폰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가장 낮은 존재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가서 마음대로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안아주니까 그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의 팔이 힘차게 움직였다. 나는 다가올 고통에 대비했고 그 순간 내 시야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리사는 최고이고 하늘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거기 서 있던 건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가라테 기술 그는 뒤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다음 순간에 자신의 몸으로 컴퓨터를 가렸습니다. 그는 전문적으로 내 남편을 한 손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아야, 그 전에 왜 여기 계셨습니까? 최근 리사에 대한 발언과 스카이의 고통스러운 흔적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몸이 너무 빨리 일어난 일이라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수년간 혼자 여러 손님을 상대하시며 호신술을 하시고 사무직에서 자식 생활을 하게 된 남편을 위해 가라테 검은 띠도 땄다. 잠시 당황한 남편은 겉으로는 차분하고 친근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 문제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나는 일하는 중입니다. 후회하는 표정 없이 나를 보내십시오. 달려와서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은 아들 야 리사 너도 부모님을 집안일에 관여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해.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추운 방에 갇히기도 했어. 우리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도록 길들여졌어. 아빠가 놔두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간청해서 아빠가 천천히 손을 떼게 됐어요. 어느 순간 조용히 들어오던 엄마가 아버지 옆에 서서 경멸하듯 공손한 몸짓으로 팔짱을 꼈어요. 남편이 부모님께 잘 가라고 애원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정리해야 해요. 오해를 풀었지만 오늘 일로 인해 직장을 잃고 싶지 않다면 다음 기회를 위해 아껴두세요. 그렇죠. 이건 비밀로 하고 떠나세요.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네, 우리 직업과 그 밖의 모든 것은 우리라고 생각하는 리사와 스카이 다음입니다. 우리 하늘 이렇게 보고 조용히 돌아가 리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엄마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두드렸고 아까 남편이 나에게 던진 거친 말을 틀어놓고 우리는 하늘 상처도 사진으로 찍었다. 이걸 경찰에 증거로 삼을 거야. 엄마 말에 남편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 경찰은 너무 극적이지 말고 아내를 굶겨 4년 동안 타박상을 입히는 것을 징계라고 부르는 것뿐이야. 늙어 피부가 잘 안 보일 정도로 늙었다는 말은 이렇게 큰 집에 살면서도
엄마에게 어린이 한 끼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건가요? 남편이 있던 부모님한테 질문 폭격을 받았어요. 할 말을 잃었어. 이게 기회였어. 용기를 내어 말했어. 더 이상 내 방식을 따라갈 수 없어. 제발 이혼하자. 응, 남편의 반응에 반사적으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예전에 한 번 이혼하자고 했는데 바로 다텨버렸어. 이유는 논의 없이 내려갔고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서, 게다가 우리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연로하신 부모님의 직업을 빼앗겠다고 협박해서 포기하게 했지만 이제 기회가 보이셨다면 부탁드립니다. 호언장담에도 숨가쁘게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중얼거렸다.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서 고마워. 이제 모두가 내 진짜 모습을 안다. 우리 남자가 너를 붙잡았을 때, 그가 내 컴퓨터 마이크와 카메라를 켰을 때 눈치채지 못했니에 당황해 남편이 급히 컴퓨터로 달려갔다. 이어폰 줄이 발에 걸려서 컴퓨터에서 빠졌다. 모니터 반대편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업무 토론은 모두들 잊어버렸어.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나쁘지 않은데 뭐. 이건 남편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말을 걸었지만 화면이 어두워질 때까지 한 명씩 전화를 끊기엔 너무 늦었고 남편은 멍하니 서서 휴대폰을 쳐다보며 진동했다. 그 사람이 전화를 낚아챘어. 안녕하니? 그건 그냥 오해였어. 아니, 그게 아니란 거야. 아마 그 사람 상사가 통화 중이었을 거야. 필사적으로 설명하는 남편을 뒤에 두고 나는 아들과 함께 입구로 가서 아버지 차에 탔다. 침묵나는 앞자리에 앉은 두 사람에게 속삭였다. 고맙다. 어서 와. 리사는 내 딸이라는 이름을 듣고 65년을 살아도 훌쩍훌쩍 이렇게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건 처음이었지만 뒷좌석에 자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존재가 가득했다. 애정을 가지고 위자료와 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었고 혹독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보상도 받았습니다. 그날 회의에는 동료뿐만 아니라 사위의 운명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원들과 그에 노출된 본성은 겉보기에 승진의 문을 닫아버린 듯 했다. 물론 이 사건이 그의 아버지의 귀에 들어갔고 회사 임원은 그를 불쌍히 여겨 회사에 머물기로 결정했지만 모든 부모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그들의 관계의 끝이라고 말하면서 더욱이 소문은 무서울 수 있으며 그가 아내와 아이를 학대하고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사전 체포 기록이 있다고 추정되는 그는 그를 위험한 사람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계속 일해야 딸과 손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근무 환경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마침 딸도 최근 기운을 되찾은 듯 맛있는 직원 식사를 먹고 살이 찐다고 웃으며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안한 건강한 메뉴에 대한 보너스를 받고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부상이 치유된 스카이는 더 적은 수의 어린이가 있는 지역 공립유치원으로 전학했으며 더 세심한 관리를 받았으며 우리는 그가 얼마나 빨리 새 메뉴를 선택하는지에 놀랐습니다. 기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공예를 좋아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며 스크랩 재료로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창작 덕분에 우리 집은 작은 박물관이 되었고 쉬는 날에도 나는 아이들에게 식사를 만들어줍니다. 하늘은 이제 자신의 몫을 끝내고 심지어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노력과 필요한 양이 몇 초씩 늘어나지만 그 기쁨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나도 그 사람과 밖에서 놀아요. 이제 그 사람은 공원에서 노는 걸 좋아해요. 할머니, 엄마 밖에서 자유롭게 노는 게 너무 재미있어 보이네요. 이제 제 이름은 린더예요. 32세 전업주부 샐러리맨 남편과 5세 아들 타일러 시아버지가 2년 전 돌아가셨고 혼자 사시는 노모를 걱정하며 남편은 둘째 아들이지만 그의 형 마이클은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 파견 근무 중이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전형적인 프라우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역동적인 모습인데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화가 잘 어울린다. 시어머니 케이트는 여전히 에너지가 넘친다. 정원을 가꾸거나 뜨개질을 할 때 항상 부드럽게 웃어주는 시어머니 케이트를 좋아한다. 도넛 싸서 커피랑 같이 먹자. 너무 기쁘다. 이 가게 너무 좋아요. 소개해주셔서 저도 이제 팬이 되었어요. 우리는 매일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의 일도 잘 되고 있고 아들도 귀엽게 자라고 있어요. 건강하고 튼튼하지만 이 평화로운 요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이켈의 아내 에리커와 그들의 아들 켄 에리커는 나보다 2살 더 많습니다. 켄은 우리 타일러와 동갑이고 5살입니다.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되는 건 에리카가 켄을 시어머니에게 데려다주는 일이거든요. 켄은 우리 타일러만큼 소중해요. 그녀가 그를 돌봐준다는 건 아니지만 그 빈도가 문제인 건 그 이후로 가끔씩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이클은 해외에 있어서 에리카 혼자 아이를 키우기엔 힘들 것 같아요. 다들 휴식이 필요한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 거의 주말마다 아침부터 데려다주고 때로는 평일에도 어린이집에 데려가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해요. 우리 집이 너무 가까워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도 주말에 나가고 싶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 켄은 오늘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어. 우리 복도가 인상적인 전시회 장소가 돼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여기저기 크레용 낙서를 지우는 게 화나면 진짜 번거로워. 켄은 그냥 웃는다. 오늘은 도망간다. 남의 자식인데도 흘려보내지 않을게. 강연 시간이야. 켄이 도망가는데 와 괴물이 날 쫓는다. 너 괴물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괴물이랑 악당이 온다. W 잠깐만요. 괴물과 악당은 다르지만 둘 중 누가 더 무섭지만 그 전에 누가 나를 악당이라 부르나. 뒤에서 목소리가 합세하는 소리가 들려가던 길을 멈췄다. 야 거기 악당. 켄이 오늘도 신나는 것 같아. 거기 에리카가 퇴근하고 서 있다. 에리카 여러 번 말했지만 갑자기 그를 우리와 함께 남겨두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때 서로 도와야 합니다. 남편이 해외 파견에서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서 우리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든 걸 아시죠? 당신은 전업주부이시니 편히 쉬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와줄 준비를 해주세요. 너무 바빠서 딴 데 찾아봐. 서로 도우려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 여기 어른 차마. 긴장해도 웃어봐. 우린 편의점이 아니야. 너 알지만 응급실은 그냥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주말에는 돈을 더 잘 주죠. 그렇죠. 당신과 케이트는 괜찮을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브레이킹 스루 더 임파시벨은 최고의 주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또 예고도 없이 데려오면 뭐 어쨌거나. 내 말에 에리카가 무감각하게 반응하자 내가 더욱 맹렬한 표정으로 노려보자.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말했다. 악당의 승리는 이해한다. 그 이후로 켄의 방문 빈도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멈추지 않았어. 그녀는 여전히 평소처럼 예고 없이 나타나서 어쩌면 내가 너무 수동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대는 마이클의 아내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입장을 고수한다면 닥쳐줄래. 나는 2배도 못하는 전업 엄마로 일하고 있다. 클릭은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매일 혼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나가서 술을 마시게 해주세요. 재미있게 놀게 해주세요. 댄스 클럽에서 열광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정말 짜증나는 우라통을 터뜨렸습니다. 댄스 클럽에서 열광적으로 노는 것에 대해 정말 매일 그를 우리와 함께 두고도 어떻게 혼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당신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너랑 얘기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있어. 나 혼자 댄스클럽에 갈 거야. 지칠 때까지 춤을 출 거야. 잠깐만. 에리카는 바람처럼 도망가네. 에리카랑은 늘 이렇고 적어도 내 남편은 아무데도 못 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주변에 있지만 평일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제가 쇼핑을 하거나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아이들은 종종 시어머니와 함께 남겨져 우리가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느껴서 지치게 됩니다. 남편이 마이켈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족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며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마이켈은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아내와 아들을 돌봐주면서 마이클에게서 솔직한 대답을 듣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에리카와 이야기하는 것은 봉건적이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어느 날 시끄러운 매미 소리 중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여름은 유난히 더위가 심했고 무더운 날이 연달아 외출을 자제하던 중에 시어머니가 쓰러지셨고
또 무더위가 이어지던 날 열사병이 원인이었다. 다행히 빨리 알아차리고 구급차를 불러 상태는 무사했다. 중요하진 않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예방 차원에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문제를 끼쳐드려 죄송해요. 정원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없었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아니, 더 빨리 눈치채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예요. 시어머니는 미안한 기색이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한 건 나였다. 걱정과 죄책감에 속으로 울컥하는 남편과 아들도 걱정스러운 기색이었지만 회복이 빨랐고 안색을 보니 다행이었다. 우리 좀 봐라, 시어머니가 내일이 여름 방학 시작이 아니라고 셋이서 여행을 가는 게 딱 좋은 때라고 했어. 우리는 그녀의 제안에 충격을 받았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안심시켜줬어. 나 지금 병원이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괜찮아. 결국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어. 복잡한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 내 말이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 줘. 우리 시어머니 법은 웃으며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여름 축제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여름 휴가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짧은 자동차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룻밤 여행이었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다음번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아들이 말했을 때 우리에게는 충분했고 남편과 나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고 오랫동안 통화하지 못했던 알찬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에리카한테서 왔어. 안녕하, 저기 뭐 하는 거야? 너무 여러 번 전화했는데 미안한데 뭔가 문제가 있는 줄 몰랐어. 그냥 캔을 집 문 앞에 두고 온 게 아니야. 조금 전에 그 사람 좀 보살펴 주실래요? 잠깐 그 사람 급하게 전화 내역을 확인해보니 첫 통화부터 30분도 넘게 지났네요. 자기야, 안전운전 하세요. 빨리 캔이 앞에 남아있어요. 급한 부탁에 놀란 남편이 운전대를 꼭 잡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데 이번만은 우리 차가 제트기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무사하도록 해주세요. 휴대폰을 꽉 쥐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전화벨이 에리카한테서 왔어. 안녕, 오랜만. 말이 필요 없어. 출장으로 너무 피곤해. 일주일 동안 캔을 돌봐줘서 고마워. 오늘 데리러 갈게. 건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 나 그러니까 캔이 지금 여행 중이라는 거야. 아, 맞다. 알겠는데 케이트가 거기 있어서. 케이트가 그동안 병원에 입원했단 말야. 내가 보낸 메시지 못 봤어? 못 본 줄 알면서 물어봤지. 아마 전화한 줄 알았을 거야. 몇 번을 시도한 후에 전화가 곧바로 음성 메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성가신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그녀의 전화를 꺼두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전화한 날 이후로, 우리가 차에 있었던 이후로 에리카는 내 말을 처리하는 동안 에드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에 케이트는 이미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퇴원은 좀 더 늦을 것 같군요. 잠깐만요. 그럼 캔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통화가 갑자기 끝났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옆 사람을 보더니 캔 에리카가 미친 듯이 튀어나오니까 좀 놀랐어. 역시 아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나 봐. 아, 엄마인데. 들어오자마자 캔의 웃는 얼굴을 보자마자 에리카는 지친 듯 쓰러졌다. 힘. 캔과 너 왜, 그리고 심지어 아빠, 엄마, 에리카까지 우리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충격을 받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행 중인 우리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이클과 에리카의 집도 있었다. 부모님은 왜 모두 여기 계시지 않고 왜 모두 여기 계시나요? 이렇게 더운 날 아무 말도 없이 캔을 문 앞에 두고 무슨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날 같은 집에 살았으니 더 친해질 거라고 생각한 게 무슨 바보라고 생각하셨나요? 도시에서 우리 휴가지보다 더 가까운 에리카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리카의 부모님을 달려가는 캔이 그늘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안전을 위해 너무 더웠기 때문에 캔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괜찮았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에리카 부모님 집에 오늘은 모두 우리 집에 모여서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에리카는 뒤로 물러났어요. 나는 손뼉을 쳤고 에로는 깜짝 놀란 나를 쳐다보았어요. 알았어. 그럼 에리카의 행동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자. 토론. 네, 지금 바로 이것 좀 보세요. 내가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켰더니 모니터에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달력이 특정 날짜에 표시되었습니다. 이 빨간색 원은 캔을 우리 집에 두고 온 날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열심히 일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이 더 바빠져서 해외에서 돌아온 마이클이었어. 너 혼자 보내준 돈으로 편히 살 수 있었어야 했던 오베드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해야 했는지, 정말 그렇게 많은 아르바이트가 필요했는지, 기분 전환으로 켄한테 뭐 사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 켄 에리카가 켄 말에 기가 막혀서 소리쳤는데 안 돼. 제발 입 다물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좀 찾아보니 알게 됐어. 꽤 다 둘러보고 계속 켄이 퇴사하는 빈도가 높아질 무렵에 너 일을 그만뒀는데 나랑 애들 빼고 다 놀랐어. 전 직장에서 확인한 거고 실수는 없어. 아우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불렀어. 아르바이트는 출장이라는 얘기만 듣고 오래전에 그만뒀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 실수가 틀림없으니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니 이 사진이 마우스 클릭으로 나오는구나. 집 엄마들은 2번 클릭하면 돼요. 갑자기 모니터에 사진이 크게 떴어요. 이게 뭐예요? 마이클이 외쳤어요. 에리카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 사진은 에리카가 어떤 남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 더 많은 사진들이 손을 잡고 호텔에 들어가 미끄러졌죠. 그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놀라운 사진 모음. 켄이 뒤처지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형사를 고용한 것은 잘한 결정이었다. 결과는 불과 며칠 만에 나왔다. 형사는 수사가 수월했다고 말했다. 아마도 공개적인 애정 표현이 너무 눈에 띄었기 때문일 것이다. 급한 일을 위해 돈을 좀 더 지불한 것 후회는 없어요. 에리카는 마이클의 시선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맹세컨대 이게 전부입니다. 당신이 아이를 방치하고 다른 사람 집 문 앞에 아이를 남겨두기까지 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무책임합니다. 에리카는 내 말에 깜짝 놀랐다. 이런 심각한 비난이 있을 줄은 몰랐을 테니 넌 무책임하게 행동했다. 에리카 무책임하고 게다가 불륜죄도 추가됐으니 마이클 제발 가봐. 나는 마이클을 향해 손을 흔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혼을 선언했다. 이미 이혼하기로 결정했어. 뭐야 이건 신의 보복이야. 에리카는 쓰러졌어. 사진이 공개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이들은 다른 방으로 보내졌으나 에리카의 비명을 듣고 켄이 돌아왔다. 에리카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엉망진창으로 자신의 얼굴에 다가오는 켄을 바라보았다. 켄은 좀 당황한 듯 켄 엄마가 필요하구나. 나 없으면 외로울 텐데. 켄은 에리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재빨리 웃으며 함께 있어도 엄마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넌 맨날 전화만 하고 마카로니 치지만 잘 만든 애들도 솔직하고 순진해. 에리카는 아이의 솔직하면서도 천진난만한 말에 엎드려서 황폐해지고 시어머니는 모른 척함. 내가 마이클에게 자신의 역할에 대해 철저하게 이야기한 모든 것은 에리카가 징징거리고 꺼려했지만 깊은 후회를 보여주는 사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몇 달 후에 그녀를 집으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이혼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마이클은 에리카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집을 떠나라는 요청을 받고 검소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연히 에리카의 외도 파트너가 마이클이 보상금을 신청한 순간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머지않아 켄이 아빠와 함께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알았어. 햄버거야. 응, 난 엄마 햄버거가 좋아. 걔야. 타일러는 엄마가 아니야. 기억나지? 아 맞다. 켄은 또 뭐였지? 그게 다야. 아줌마의 것 최고 좋아. 진심으로 신성 여신 맞아. 그 말에 힘차게 고개를 끄덕인다. 린다 알지? 내 남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나를 크게 웃게 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따라온다. 오늘 우리 집은 다시 한번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다. 작은 창고에 살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큰아들과 그 아내가 5자녀를 데리고 술에 취해 우리 집에 묵게 되었는데 이 말을 듣고 불명예스럽게 나가라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계획을 세웠고 작별 인사를 한 뒤 큰아들 마이클을 무시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뒤에서 서둘러 부모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집나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여 손주들을 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올해 내 이름은 엘리자베스입니다. 86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톱 여배우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톱 여배우라고 부르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습니다. 확실히 연기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현역 시절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한 일이었다. 정년 65세에 연기를 그만뒀다. 평생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만하라고 설득했다. 남은 세월을 함께 여유롭게 보내면서 손주들의 헌신적인 지원에 감동받는 모습을 지켜보면 어떨까요?
그 이후로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방문하거나 외출하는 손주들과 친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남편은 제가 6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부전으로 인해 어렸을 때 심장마비를 앓은 이후로 심장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아무런 사고도 없이 의사들은 그가 항상 건강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는 별도의 침실에서 잤기 때문에 물론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 문제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을 따르려는 압도적인 충동을 이겨내도록 도와준 사람은 큰손자 제이크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 있을 테니 끝까지 함께 살자고 하셨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손주 4명과 번갈아가며 집에 찾아오는 덕분에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어느 날 가장 많이 찾아오던 제이크도 갑자기 집에 오지 않아서 평소엔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마이클의 집에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답한 사람은 마이클의 아내 에밀리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결혼식과 남편의 장례식에서만 만났습니다. 적절한 속의 마이클은 시어머니 문제를 해결할 기회도 갖기 전에 결혼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고 에밀리와 저는 거의 소원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미래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식사에 초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그녀는 내가 연락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했습니다. 나는 계속 거절당했고 그 이후로 내가 고의적으로 피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에밀리와 멀어졌습니다. 그녀 주변의 불편함은 상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저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에게 말을 걸 때 잘 지내요? 전화를 받은 한 옥타브 높은 목소리와는 대조적으로 내 이름을 듣는 순간 온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말하는 목소리보다 낮은 톤으로 나른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제가 전화한 이후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 얘기가 아니었는데 왜 망설이겠다고 결심했는지 최근에 에밀리에게 물었어요. 제이크와 주변 사람들은 모두 괜찮은지 걱정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전처럼 건강하고 활동적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들이 너희 집에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것뿐이야.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어서 집에 두었어. 그 여자의 반응에 깜짝 놀랐어. 집에 있었어. 귀찮다고 한 적 없어. 그럴 필요 없어. 여기선 그 사람들이 언제나 환영받는다는 걱정이요. 아니, 그들은 거의 매일 찾아오고 있었고 당신이 내 양육에 대해 경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에밀리가 그런 냉소적인 말을 했을 때 그녀의 말은 너무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날카롭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아, 그러네요. 너무 죄송해요. 아이들이 당분간 못 올 거라 고독을 즐겨주세요. 엠마가 갑자기 전화를 끊고 나가네요. 나는 그녀의 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놀랐다. 에멀리가 나에 대한 혐오감은 분명했지만 그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된 원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거의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는데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동안 손주들을 만나지 말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생각으로 인해 남은 하루 동안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결국 마이클이 예기치 않게 오랫동안 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갑작스러운 건 알지만 오늘 밤 묵을 수 있을까요? 마이클의 말투는 캐주얼했습니다. 그가 전화했을 때 최근 대화를 알고 있었습니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머무르는 이유는 에밀리 없이는 온 가족이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온 가족이 와서 에밀리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에밀리에 대한 마이클의 헌신은 심지어 에밀리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거의 우상화될 정도로 절대적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즉, 그는 내 편을 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에밀리에게 전화한 이유는 엄마가 내 아내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확실히 에밀리의 편에 섰습니다. 에밀리의 이전 말을 기억하면
좌절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에밀리의 매력에 압도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사소한 말다툼을 넘어서자 그는 내 걱정이 그에게 대한 에밀리의 애정에 대한 질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믿었는지 암시했습니다. 나는 마이클에 대한 어떤 애정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가 에밀리와 결혼한 날 그 느낌은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심오한 오해와 마이클의 말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침묵했고 아마도 그가 너무 멀리 갔어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재고하는 듯 했다. 마이클은 손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나를 믿기하기 시작했다. 어서, 제이크와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 오늘 밤만이라도 내가 내 손자들의 이름을 들었던 그 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기억 손주가 물밀듯이 돌아왔다. 내일 보자며 미소를 지으며 떠나간 손자는 작별 인사를 하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분노는 사라지고 공허한 외로움으로 바뀌었다. 알았어 준비할게 언제쯤 알려줘. 전형적인 엄마로 돌아오시네요. 결국 생명의 은인이시네요. 제 손자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큰 아들과 그의 아내를 대하는 것을 꺼리는 것보다 더 컸습니다. 저는 이 합의가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나의 가장 큰 후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마이켈과 그의 가족은 집에 있는 것처럼 곧장 거실로 향하는 손자는 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고작 14세인 막내 소피는 부모님보다 더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이전에 방문했을 때 한 번 말한 제이크 덕분인 것 같다.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는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부모처럼 행동해왔습니다. 제이크가 부모에게 관대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상황을 보니 마이클과 그의 아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이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리 부모로서 제이크의 역할은 사실상 문자 그대로였습니다. 제이크가 실제로 그의 형제자매를 돌보는 실제 부모로서 개입한 것입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거실로 달려간 마이클과 그의 아내를 노려보는 동안 제이크는 그의 부모님이 제이크의 말을 엿듣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나에게 말했다. 괜찮이 나중에 얘기하자 내 연락처는 여기 있어. 새 전화기는 오래된 것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잘 보관하세요. 제이크가 그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내 카디건 앞주머니에 쪽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원해서 여기에 머물 수 있는지 물어봤나요? 수많은 구걸과 욕설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군요.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내 형제자매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내 얼굴에 핏기를 지웠습니다. 왜 여기까지 방문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까? 아들이 정말로 자기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에 회의적이었지만 예기치 않게 제이크의 목에 부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이크가 무슨 일인지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오늘이 제 형제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제발 할머니가 메시지를 전달한 후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이크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빨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과 함께 화장실로 달려가서 그가 나에게 준 메모에 있는 연락처에 메시지를 보냈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나는 에밀리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여기 손님입니다. 커피 한 잔도 못 마시잖아. 에밀리가 비웃는 말투로 나를 놀렸어. 나는 그들에게 떠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평정심을 잃을 여유가 없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의 신뢰를 배신할 수 없었어. 절실히 도움을 구한 손자들 이 일을 생각하며 지금은 참아야 했지만 갑작스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몇 시간 동안 식사와 목욕을 마친 후 큰아들과 그 아내의 자비에 몸을 맡겼습니다. 한 집에 7명으로 늘립니다. 누구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손자들은 도와주려고 했지만 마이클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일하느라 피곤하고 할머니를 돕는 대신 허리가 아프다 등을 주물러줘야지. 몽키힐의 사장 같아 취약한 손자들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고 종처럼 대해주네. 하루에 이 광경을 몇 번이나 봤는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소중한 것을 두고 갈 수 없어. 계획을 생각하고 집안일을
하던 중 드디어 목욕을 하게 됐는데 휴대폰으로 제이크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어서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언급된 메시지를 요약해서 읽어보니 그들이 우리 집에 올 수 없다는 것은 에밀리가 막내 소피를 꾸짖으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다. 손주들은 우리 집에 오겠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마이클과 에밀리에게 혼날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방문을 시도한 사람은 제이크였지만 방문하는 동안 소피는 몸에 자국을 남기고 꾸짖었다. 분노한 제이크는 마이클과 에밀리에게 맹렬하게 맞섰지만 그가 그들을 옹호하면 할수록 약한 손녀들은 마치 화를 내듯이 꾸짖었다. 그들이 울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그들에 의해 제이크는 마이클과 에밀리의 명령을 순종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끔찍한 행위는 계속되었고 제이크가 약간의 불만을 보일 때마다 마이클은 분노에 빠져 징계를 위해 신체적 수단에 의지했습니다. 제이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을 느끼며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나를 만나면 어떻게든 마이클과 에밀리에게 구원을 간청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제이크는 다른 사악한 행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든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자고 간청했습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지는 걸 참았죠. 손주들은 모두 옷 밑에 자국을 숨기고 마이클과 에밀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어요. 이유 없이는 나를 보지 못하게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이크는 나에게 조심하라고 권했습니다. 메시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욕조에서 나오는 경고로 끝났습니다. 마이클과 에밀리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 벌써 끝났어요. 그냥 욕조에 빠져 익사했다면 좋았을 텐데 농담이에요. 나중에 치우느라 고생이 많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자다가 울기 시작하면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그녀의 통곡이 우리를 깨울 것입니다. 그들의 사악한 웃음과 나를 조롱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하려고 하는데 에밀리가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이 집은 너무 작아서 창고에서 자야 해. 창고에서 자야 하는데 아마도 술 때문에 말을 하고 있었나. 에밀리는 짜증스럽게 나를 노려보았고 그녀의 태도는 애인이고 마이클은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는 의도로 두 사람 모두에 합류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방해 없이 가족으로서 시간을 보내고 싶기 때문에 엄마 힌트를 받고 이 말을 듣고 떠나야 해. 분노가 터졌어.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어. 마이클 죽은 남편의 순간 남편 생각에 너무 많이 참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 이 LL쇼를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난 조용히 결심해서 거실을 나갔다. 내 방에서 귀중품과 중요한 물건들만 모아 거실로 돌아왔다. 마이클과 에밀리는 내 소지품을 가지고 있는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당신이 갖고 싶어 했던 것처럼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어린 시절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무엇을 선언했는가? 당신의 어린 시절의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마이클은 나의 날카로운 말에 혼란스러워 보였고 그의 어떤 반응도 무시했습니다. 나는 곧장 문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 재빨리 휴대폰으로 제이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기다려. 할머니는 전화만 닫아보낸 뒤 널 구할 방법을 찾아줄 거야. 집을 뒤로 하고 대문 앞에 선 젊었을 때의 집으로 향했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단력을 가지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가씨, 내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선희 기억해요. 저는 80이 넘었습니다. 이제 내 아가씨는 다른 때의 직위입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언제나 내 부인이 될 거예요. 내가 열겠습니다. 이제 문을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선희 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 여러 집사들의 환영을 받았고 한 여성이 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 시간에 여기로 데려왔는지 좀 더 일찍 방문할 수 없었나요? 여기 혼자 방문하는 것은 지루합니다. 언니는 늘 활기차다는 걸 더 자주 알잖아요. 언니의 활력을 좀 빌렸으면 좋겠어요. 날카로운 말투에도 불구하고 고독을 표현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이어 가업의 CEO로 아버지를 이어받은 내 여동생이에요. 그녀는 나에게 유일한 가족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녀는 내 연기 경력 전반에 걸쳐 나를 위해 옆에 있었습니다. 내 여동생의 스턴의 부드러운 지원은 나를 여러 번 구했고 그녀는 내가 크게 존경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부인 이선을 허락해 주실 수 있나요? 가세요. 당신이 요청한 만큼 나는 나의 부인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 방식대로 확고한 이선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무 많은 일이군요. 맞죠? 이것은 제가 연기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가 남긴 해링턴 가족 재산입니다. 내가 배우가 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아버지는 내가 은퇴하기 직전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내가 성공할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나를 부인했고 그의 부인은 반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를 밀어붙이는 방식이었다. 해링턴이라는 이름에 의지하지 않고 연예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그의 뜻을 깨닫고 45세에 내 인생에 투신했다. 그때 아버지와 다시 인연을 맺고 이별이 끝났지만 아버지는 만성질환을 많이 투병하고 계셨다. 돌아가신 남편처럼 아버지도 심장마비를 앓았고 남편과 비슷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끊임없는 위협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은 모두 훌륭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내 여동생이 가족의 책임을 맡았고 해링턴 레거시를 보호해왔습니다. 이 시간에 도착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남자의 짐을 가지고 이선은 맨션에 있는 동안 항상 나를 돌봐주는 내 개인 집사였습니다. 이제 그는 세심하게 버틀러 수석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때 경험이 없었던 이선은 이제 내 여동생을 유능한 집사로 지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매들 역시 내 손자를 구출해야 합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합니다. 내 표정의 다급함을 보고 내 여동생은 즉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한 후 나를 더 파워러로 데려갔습니다. 이선은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즉시 행동에 나섰고 언니는 즉시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황을 알지만 당신의 증언만으로는 너무 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게요. 아무 말이라도 하면 당신처럼 훌륭한 여배우만이 연기할 수 있는 인물을 당신에게 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실패하면 당신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 부부에게서 손자를 돌려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요 신문을 수행하고 그것을 여기로 가져오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뭔가에 흥분했을 것입니다. 여동생이 나에게 비디오 카메라를 건네주었고 그리하여 우리 가족이 관련된 대규모 구출 작전이 모든 준비를 갖춘 채 가동되었습니다. 이선이 나와 동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거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어 마이클과 에밀리가 깨어있을 것 같았지만 시끌벅적한 웃음 속에서 손주들이 계속해서 사과하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걱정이 되어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소피는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하고 있었고 다른 손자들은 졸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제이크가 거실에서 보이는 오픈 키친에서 강제로 요리를 하는 걸 봤어요. 늙은 노파가 다시 눈에 거슬리네요. 벌써 돌아오지 않았어. 에밀리는 짜증나게 나를 노려봤다. 마이클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고 스턴은 상황을 물었고 에밀리는 계속 불명확한 말을 했다. 더 중요한 건 너희 둘이 뭐 하고 있는 건지 걱정이 돼서 돌아왔다. 우리가 술을 마신 후에 우리를 돌봐줄 부모보다 먼저 자야지. 아이들이 먼저 자면 우리가 우리를 돌보기 위해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결심했지만 내 계획을 실행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부모를 그들에게서 떼어놓는 것을 뜻한다. 나는 망설임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런 현실을 보고 자제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소피에게 다가가서 자국을 확인하기 위해 목을 자세히 살펴보고 마이클과 에밀리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몸에 있는 이 흔적은 당신이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ARG 당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것은 애정의 표시와 같습니다. 오른쪽 우리의 사랑의 증거 사랑의 채찍 그래서 당신은 다음으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설명합니까? 에밀리는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해하며 나를 노려보았지만 나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는 강한 아군이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해서 당신은 자유를 빼앗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질문으로 대답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실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묻는 건 나예요. 에밀리는 내 단호한 태도에 좌절했나 봐요. 술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나 봐요. 아니면 분노인지 말하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모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 바가 아니니 우리가 그들을 가두어 놓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부모로서 우리의 권리입니다. 외부인은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금하고 그 목적으로 취한 모든 행동도 고의적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에밀리를 계속 공격하는군요. 그냥 에밀리만 탓하는 게 아니죠. 아무 소란도 없이 평정심을 유지했는데 실패하면 손자들은 안 그러겠죠. 구해줘. 흔들리지 마. 이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줄게. 감정 표출 없이 활동하던 시절로 돌아간 듯 압박감에 계속 당당하게 행동하며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다. 한심한 아들아, 너 정말 알 자식이냐? 넌 내 아버지와 전혀 다를 게 없어. 만약 내가 아빠가 여기 있었다면 그는 그의 아내가 이 일을 처리하도록 놔두지 않았을 거야. 그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가족의 기둥이 될 거야. 입 다물어. 넌 친척도 아니야. 그러니 혈연으로 나에게 강의하는 것을 그만둬라. 마이클과 나는 혈연 관계가 없었다. 마이클은 이전 결혼해서 남편의 아이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는데 당신이 나의 입양아인 한, 아직도 이 입양 관계에 집착하는 외부인이 누구이겠는가?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내 아이일 거야. 아이가 부모에게 혼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기꺼이 놔둘게. 넌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야. 가족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낯선 사람이. 알았어. 그러니 부모로서 나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우리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내 승리를 확신했고 큰 아들의 가족이 큰 소리로 웃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반응에 혼란스러워서 그들은 모두 놀라서 나를 쳐다보며 그들의 반응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이선에게 들어오라고 신호했을 때 전화했습니다. 이선은 몇몇 경호원들과 함께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켈, 저는 이선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집사 엘리자베스 양 집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내용을 비디오, 오디오에 녹음했습니다. 많은 드라마는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이 거의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여동생의 과장된 성격에 미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학대를 고백하고 그녀와의 관계를 끊는 말에 쉽게 조종당했습니다. 그것이 고안한 계략이었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은 증거와 증언이 너무 약해서 법적 수단만으로는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게는 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잠깐만. 소피, 이전에 눈물 얼룩이 있는 이 사람을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뺨을 대고 내 여동생을 올려다보며 내 여동생이 누군지 알아차렸나 봐. 내 여동생이 가끔 TV에서 본 적이 있을 텐데 내 여동생이 다가와서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보고 기뻐서 오, 이런 부자를 좋아하니? 해링턴 그룹을 운영하고 TV에 출연하게 해주세요. 드디어 만나서 너무 기뻐요. 언니는 이것을 보며 눈물 자국을 살며시 닦아주었습니다. 마이클은 딸에게 손대지 말라고 딸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는 우리의 벌이보안 요원에 의해 제지당했고 마이켈은 조용하고 항의를 포기하고 에멀리는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에 전화하여 집소란을 신고하고 에멀리가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시도한 전체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내 말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엄중한 개입을 부탁드립니다. 노련한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항하는 큰아들 내외를 데려갔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손자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쁨 소피는 그동안 많이 무서웠나 봐요. 옆에 있는 언니를 붙잡고 누구보다 크게 울면서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가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미안해. 계속 고통스러워 울고 있는 제이크를 안아주고 그 이후로 그들을 구할 수 있었다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 장남 내외의 악행이 밝혀졌고 그들은 성공적으로 검거되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 집에서 모두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손자들이 일제히 합법 입양을 요청하면 또 다른 법적 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소중한 손주들의 행복을 위해 지켜드리고 싶어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악한 여자 말을 듣는 것도 똑같지 않니? 에밀리는 뭐야? 괜찮아. 이제 그녀를 여자로 생각할 수 없어.
내 남편 이선과 내 친언니 네털리는 첫 만남도 아니었고 둘만 남겨진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나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 이선과 네털리를 우리 셋 뒤에 남겨두고 식물원으로 갔습니다. 주요 도로에 들어서면서 드라이브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딸 클로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맞아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 순간 벤저민과 나는 둘 다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언급한 것은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추정되는 지하실 입구였습니다. 35세 주부입니다. 현재 남편 이선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탈리는 언니 입장에서도 귀여웠어요. 어릴 때부터 밝은색 옷이 잘 어울리고 큰 눈과 뚜렷하게 날카로운 얼굴형이 잘 어울리고 항상 웃으며 다정한 연기를 잘하는 저는 얼굴이 좀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색의 굵은 머리가 관리가 힘들어 항상 엄마를 힘들게 해요. 에밀리 머리는 귀엽게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의 키가 너무 싫었어요. 제가 도시에 있는 대학에 가서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한주된 이유는 언니와 동생으로부터 가족을 벗어나기 위해서였어요. 부모님이 자기를 좋아했는데 나탈리가 집에 돌아왔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알게 됐어. 이게 이상해 뭐야. 나탈리가 다시 집에 돌아왔어. 또 나탈리는 대학 졸업 직후에 2번 결혼해서 무뚝뚝하게 됐어. 산탄총 결혼식이었는데 이제 축복받은 결혼식이라고 하던데 나탈리의 상황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파트너 루카스가 믹서에서 만난 나탈리보다 5살 위였고 자기 주장이 강한 나탈리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들릴 때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결혼으로 이어지기 전에는 우리 부모님조차 루카스가 좋은 짝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부모님도 처음에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은 것에 기뻐했지만 5년 안에 나탈리의 진정한 본성이 그녀의 지출을 드러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그녀를 위해 사준 모든 것에 의해 뒷받침되는 습관도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루커스는 미래의 집을 위해 저축한 돈을 네털리가 지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그녀가 이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벤저먼은 당시 양육권이 어렵기 때문에 나탈리 루카스는 이에 대해 극도로 좌절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다음 남편과 꽤 오랫동안 함께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람을 피웠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이혼한 지 1년 만에 루카스 나탈리는 빨리 다른 파트너를 찾아 20대에 재혼했습니다. 그 시간이 큰 역할을 했을 텐데요. 미모를 자랑하는 20대 이혼한 미혼모 다음 상대는 자신이 아르바이트 하던 곳의 매니저였고 그녀의 외모와 외적인 매력이 큰 역할을 했고 매니저와의 결혼으로 인해 그녀는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면서 아르바이트도 그만뒀어요. 이번에는 과잉 지출을 그만두라고 말했지만 과잉 지출이 다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파트너는 루카스보다 소득이 낮았는데 그게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부모를 잃었습니다. 일찍부터 나탈리가 목표로 삼았을 집을 물려받았고 집의 수입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다시 그런 일을 한다면 의존의 원천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알았어. 벤자민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는 초등학교까지 너도 엄마지. 그렇지. 엄마들 사이의 사교에 대해 알지. 나는 그런 사교가 너를 너무 바빠서 여가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벤자민이 중학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는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지루해서 바람을 피웠어요. 네털리가 선택한 남자는 항상 결혼 파트너로서 좋지만 반드시 남자로서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놀랐습니다. 이제 네털리와 벤저먼이 우리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바람을 피워 이혼한 이후로 위자료를 지불할 여유가 있나요? 우리가 직접 지불할 수밖에 없었어요. 단지 일시적인 보상이 아니라 항상 너무 관대해서 에밀리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가끔 당신을 방문한다는 것이 농담이군요. 제가 왜 지금 내 여동생을 즐겁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의 유일한 여동생입니다. 아, 당신은 늘 차갑게 굴던 똑같은 패턴입니다. 나탈리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집에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물론이죠.
불편한 집으로 돌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멀리 벤저먼도 불편해 보입니다. 학교를 여러 번 바꾸면서 조카 벤저먼이 정말 좋은 아이라고 말했을 때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둘은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운명의 장난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 살던 집과 이웃한주에 살고 있으며 차로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에 나탈리 같은 여동생이 있다는 것이 제가 형제 자매를 갖는 꿈을 잃고 가지 못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더 많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임신과 출산 이후로 남편과의 관계가 섹스리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전근으로 시작되었고 이사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 도심 근처에 살았지만 임신과 출산을 겪은 것처럼요. 갑작스런 이전 명령이 내려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선이 갑자기 여기 땅이 싸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집을 짓자 이선은 카운티 동부에 있는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차로 1시간 거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웃 카운티의 서쪽 가장자리에 있는 집이고 우리가 지은 집은 약간 특이한 우물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전형적인 현대식 조립식 주택처럼 보였지만 이선은 지하실을 지었습니다. 저는 항상 스튜디오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나에게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술에 대해 잘 아는 건 알았지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 장소로 미술관까지 골랐다는 건 알았지만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릴 사람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가능하면 미술대학에 가세요. 그러나 이선의 가족에게는 미술대학 입학 시험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선의 가족은 항상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는 항상 스튜디오를 원했지만 왜 지하에 안정된 조명이 필요한가요? 북쪽은 결과적으로 반지하를 만들고 1층을 높게 만들어 작업실을 채광창이 있는 곳에 두었지만 작업실만으로는 너무 커서 계단 바로 아래 반을 창고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동네는 늘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집집마다 내진 설계를 하고 비상용품을 보관하는 게 정상이다. 이사 후 바로 갖다 놓았던 물건들을 모아서 보관했다. 가끔 사용하는 야외용품과 보관용으로도 사용한다. 과실주와 보존식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취미로 만들었습니다. 내부 스튜디오로 향하는 문은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단단하게 잠글 수 있습니다. 이선이 내부에서 잠그면 꿈의 공간입니다. 반면에 창고 입구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걸쇠는 안쪽 문이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창고 문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선은 자유시간이 있을 때마다 지하실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가 클로이의 말을 듣고 여기로 이사한 이후로 나와 별로 놀지 않으십니다. 외로움에 가득 차서 할 수 있는 건 한숨뿐이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으나 점차 작은 냉장고를 들여오고 쉬는 날 전날 밤에 여분의 매트리스와 태블릿을 들고 거기에 머물며 화장실과 욕실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1층에 있어 클로이를 놀이공원에 가끔 데려가는 게 어때? 넌 내 유일한 기쁨을 앗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내가 기분 전환을 하는 방법이야? 매일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자주 다투었고 우리는 결혼 생활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클로이와 함께 위층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원래 침실에는 세미 더블 침대 2개가 있었지만 하나는 자주 사용되었고 결국 클로이와 더 자주 자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네털리가 제 집에 점점 더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벤저먼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당신의 집은 넓고 벤저먼은 여기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벤저먼을 거기에 두고 나가라고 말하고 벤저먼은 조용히 숙제를 검토하고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클로이와 놀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예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나탈리의 다정한 말에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풍경을 그리시나요? 네, 지금은 풍경 아니면 정물 고등학교 때 초상화 그리는 걸 즐겨 그렸어요. 초상화. 나탈리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어쩜 내가 당신을 위한 모델인 것에 대해 나탈리 당신 정말 저는 항상 누군가가 저를 그려주기를 바랬는데 당신은 구직 중이 아니었나요? 공식적으로는 그 사람이 낮에 운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구직 중인데 쉬는 날이 있지 맞아요. 주말에는 한가해요. 에밀리 외에는 모델비에 대해 모르시죠? 친한 사람이 제안하면 정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소풍 어때요? 예, 우리는 계획했어요. 다음 주말에 동네 동물원과 식물원에 소풍을 가는데 오랜만에 뵌 벤자민이 전화를 했어요. 클로이가 벤자민과 같이 가도 될까요? 응, 이 동물원과 식물원에 가고 싶었어요. 그렇죠. 잠시 동안은 에밀리 에단이 나와 함께 있을 테니까. 벤저민과 함께 낄낄 웃으며 가세요. 나탈리는 나에게 싱긋 웃었습니다. 설거지하고 치우는데도 나한테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인지 아줌마가 진짜 나를 쳐다보는 벤자민 표정이 좀 절박한 것 같더라. 혹시 나한테 할 말 있어? 벤자민이 도와주겠다고 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어. 내 옆에 있는 접시는 클로이가 듣기 싫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항상 그런 남자를 유혹한다. 벤자민, 당신도 알다시피 최근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나를 집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나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척추. 정말 그래. 내 양아버지는 최근까지 자신의 일에 매우 헌신했고 나를 친아들처럼 대했지만 엄마가 어디선가 만난 남자들을 집으로 데려온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종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벤자민이 입술을 깨물었다고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녹음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 참을 수가 없어서 들고 있던 천을 꼭 꽉 쥐더니 새아버지가 알려줘서 고맙다고 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 사유였나. 내 새아버지가 그런 엄마한테 속으면 불쌍할 텐데 내 입장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증거가 나한테서 왔다는 말은 안 하고 나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했으나 적어도 그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벤자민, 내 생각엔 잠시 후에 아래층으로 가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2시간이 지났다고 대답했습니다. 벤자민은 놀면서 클로이를 즐겁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당신은 내 큰 형이에요. 이 정말 예의 바른 아이는 클로이를 잘 다루기도 했습니다. 게임 사이에 클로이는 태블릿으로 동물원과 식물원을 검색했고 클로이는 즐겁게 노는 동안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흥미를 느꼈습니다. 조용히 지하실로 내려갔더니 창고 입구와 더 깊은 문이 모두 열려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창고에 들어가 스튜디오 안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했다. 나탈리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 선을 안고 있는 그림판 멀리서도 나탈리의 블라우스 단추가 풀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악한 여자의 말을 듣는 당신도 마찬가지고 에밀리는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여자라고는 생각도 안 돼. 둘이 함께 비천하게 웃더니 참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지. 확실히 이건 첫 만남도 아니고 둘만 남겨지자마자 일어난 일이야. 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 배는 터졌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타이어에도 모델이라는 단어가 편리하다고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나탈리는 무심코 누드 모델링 같은 게 있다고 할 것이고 에단은 라인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말로 그것을 방어할 것입니다. 몸 좀 더 결정적인 일이 필요해서 조용히 나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위층으로 올라갔다. 벤자민은 내가 말한 대로 돼서 어떻게 할 거야? 이모는 성숙하고 진지한 어조로 다시 물었다. 그럴 생각이 있으니 그럼 정신 차리게. 나도 그러다 주말이 왔다. 토요일 하늘이 맑았다. 날씨가 생각보다 따뜻했다. 동물원과 식물원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쯤 클로이와 창고에서 아웃도어 장비를 찾고 있었다. 안쪽 문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벤자민을 데려온 나탈리는 급히 S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뒤에 있는 문을 닫았어요. 지금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트가 필요한 게 뭐죠? 강풍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팝업 텐트도 가져가기로 했어요. 못과 밧줄도 포함했어요. 이모가 텐트예요. 알았어. 입구에서 물어볼게요. 대화하면서 벤자민과 저는 두 손에 여러 가지 물건을 들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열어두고 우리 셋은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낮에는 안쪽 문을 잠가서 클로이가 안으로 아무것도 옮기지 않게 하는데 오늘은 클로이, 왜 저장고 문을 잠갔나요? 벤자민이 그녀에게 물었거든요. 지금 평소에는 굳게 닫혀있는 뒷방 문이 살짝 항아리였어요. 엄마, 뒷방은 항상 잠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뒷방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잠그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바깥쪽 뒷문은 제대로 잠긴 것 같은데 바깥쪽 문은 걸쇠가 있어서 클로이가 닫을 수 있었나 봐요. 그렇군요. 상황을 깨닫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더니 클로이에게 안녕 클로이라고 말했어요. 아빠 편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가자. 정말 그렇구나. 이게 다 계획의 일부였어. 시댁 방문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났으니 하룻밤 묵자. 계획에 추가하고 다음날 저녁에쯤 지출한 후 동물원과 식물원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시댁에서 우리 셋과 함께 저녁, 아침, 점심을 먹으며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곧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전화기가 내 거라고 했는데 경찰 그게 뭐야? 에밀리 시아버지 밥에 요청에 따라 스피커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전화기를 스피커로 전환하고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경찰서입니다. 에밀리의 것입니다. 전화네 에밀리입니다. 경찰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의 배경소음이 시끄러웠습니다. 배경에서 구급차 소리도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웃으로부터 유리 깨지는 소리와 불량품에 대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집 지하실에서 냄새가 난다. 내가 놀라서 외쳤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선이 오늘 집에 있을 거라고 했어. 네 맞아요. 하지만 그게 어쩌겠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그들은 좀처럼 볼 수 없는 손녀 클로이를 좋아하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유일한 걱정은 그들의 아들이 멀리 떨어진 집을 짓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화로 공유합니다. 내 부모님에 비해 솔직하게 그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품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내가 경찰에 요청한 내 조카인 벤자민을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관이 창문을 깨뜨린 사람이 이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제한한 시간 순으로 설명할 테니 저쪽으로 게임을 하러 갈까요? 예, 벤자민이 기분을 감지해보라고 제안했고 실제로 클로이를 데려가는 것은 클로이가 경찰관이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이웃이 유리 깨지는 소리에 깜짝 놀랐고 머뭇거리며 우리 집으로 첨벙 들어갔습니다. 이웃 회로를 통해 보통 우리와 소통하는 이웃이요. 깨진 유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 마당으로 들어갔다. 알고 보니 평소에는 별 관심을 끌지 못했던 지하실의 창문이었다. 당황한 이웃은 깨진 유리 틈을 들여다보더니 벌거벗은 남자와 여자에게서 지독한 냄새가 풍기는 것을 보았다. 고통스러워 보이는 담요나 시트에 쌓인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벌거벗은 사람 중 한 명이 내 친척인 이선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표정이 급격하게 뒤틀렸습니다. 그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밥은 화를 내며 폭발했지만 대화는 계속되었고 구급차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했을 때 부상자가 갇혀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급차와 구조대를 불렀습니다. 큰 수술이었는데 시댁의 몸집이 커지고 무거워져서 현관문이 잠겼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를 고려했습니다. 우리는 창문 유리 하나를 제거하고 2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팀원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상은 어떻습니까? 이선이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가 스탠드에서 떨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제 친척들이 너무 놀라서 턱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런 다음 확인이 필요한 다른 여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이 언급한 나탈리라는 이름의 다른 여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 여동생입니다. 당신의 여동생. 그 여자는 경찰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망설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당신 가족에게 연락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만 고약한 냄새의 원인은 그녀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추위 때문인지 맥주 캔이 많이 흩어져 있는지에 따라 그녀는 옷을 벗은 채 사고를 당했을 것 같습니다. 지하실에 상당한 양의 배설물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비상식수로 세수를 하려다 바닥에 있는 것들이 더 퍼진 것 같고 거기 두고 온 옷에 스며들었다. 둘 다 그 옷에 대한 언급에 시댁 얼굴이 붉어졌다. 당황해서 일그러지는데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느 병원에 있나요? 아예 경찰관이 병원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고 지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들을 가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선과 내가 나중에 스튜디오를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화장실에 접근할 수 없었고
이제는 경찰과 구급차가 연루된 대형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벤저민 듣고 계셨나요? 나탈리가 언급한 이름을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그건 우리 어머니예요. 외단 삼촌을 목표로 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모델이 되겠다고 했을 때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그녀도 당신을 집에서 내보내려고 나를 이용했어요. 정말 끔찍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줌마 아뇨. 이런 일로 사과하시면 안 돼요. 밤메리 제발 에단에게 가주실 수 있나요? 내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어떡하지? 너무 떨려요. 운전자라면 사고 날지도 몰라요. 그럼 가서 확인할게요. 감사합니다. 벤저민을 떠난 후 깊이 감사했고 이막을 마친 뒤 굳건한 악수를 나눴습니다. 몇 주 후 내 변호사 올리버는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관계를 소중히 여겼는데 동네에 경찰차가 붐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소방차와 구급차 맞고 그리고 내 남편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계속하라고 재촉했고 그 다른 여자는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그 여자가 내 여동생이라는 것을 내가 밝혔을 때 그녀는 무엇을 먹어서 그런 냄새가 나나요? 생기 발랄